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알바, 아르바이트. 이 사실 독일어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트타임 시급제 임시직 노동에는 청소년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이 주로 많습니다. 이들은 부당한 업무 지시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이런 것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도 가난한 영세 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기존 노동법만 잘 지켜도 어찌 보면 필요 없는 법일 수도 있어서 논란이 많습니다. 노동 전문가죠. 중앙대 이병훈 교수와 함께 풀어봅니다. 당장 서민의 삶에는 경제정책이나 큰 틀의 방향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시급할 겁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임시공휴일, 교통통행료 등의 체감 경제정책,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실현을 위해선 어떤 것들을 넘어야 할까요? 참여연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경제의 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여전하지만 실록이 푸른 5월, 도매시장의 풍경 담아왔습니다.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 또 세부적인 내용들 꼼꼼히 따져보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할지도 얘기하는 시간들 계속 마련해 드리고 있죠. 일자리 또 근로자, 노동자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아르바이트생 또 임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취약한 분들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최근엔 알바 존중법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이 처우 개선 또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좀 환경이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도 있고요. 반면에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또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담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이런 걱정거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계층일 수밖에 없긴 할 텐데요. 이 알바 존중법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공약의 하나로 알바 존중법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알바를 주로 어린 청소년이나 아니면 청년들,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알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취약한, 불리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새로 제정을 하겠다라는 요지로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만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왔지만 일단 종종 자기가 정당하게 일한 노동의 대가를 체불되는 경우, 즉 돈을 떼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 상황에 별다른 위험 조치나 수당 없이 투입되는 걸 막겠다. 지금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제 근로를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 노동자 같은 경우는 노동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든지 좀 안정된 고용에 계신 분들은 좀 보호받는 부분 아닙니까? 아, 예. 사실 우리나라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한테는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을 해준다라고 해서, 근로조건, 여러 가지 작업 환경에 대한 최소한 요건들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노동법이 있어요. 근데 왜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알바 존중법을 만들려고 하느냐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바라고 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청소년, 청년, 그리고 고령자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노동법을 제대로 좀 지켜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좀 많이 나타나고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이들의 노동권 그리고 작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중에 말씀하셨듯이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우리나라 법에 금지를 이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 같은 경우 특히 어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일을 할 수 없이 강제로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진정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서 제기가 되다 보니까 특히 알바 존중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할 때 그런 내용을 강조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요지로 이렇게 담겨질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 좀, 뭐랄까요. 이 아르바이트, 정확히 말하면 파트타임, 일부 제한된 시간제로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을 말하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목소리를 못 냈던 이유가 이미 법이 있는 것도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임금 구조 얘기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30분 안에 총알 배달하면은 돈을 좀 더 줄게. 이런 부분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알바 중에서도 배달직 알바라 해서 보면은 피자라든가 패스트푸드에 대한 그런 배달 일을 오토바이 등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 알바 형태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좀 해당되는 문제고요. 맞습니다. 또 편의점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시급제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알바를 하나의 경우로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다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우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알바들 같은 경우가 제대로 노동법이 있으면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그들이 이를테면 어리니까 노동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업주도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법 조항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좀 성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노동시장에 경험이 있어서 진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런 문제를 잘 지켜지는 반면에 아무래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일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되면서 문제가 있을 때 대충 이제 덮어가는 현실이 이런 노동법하고 좀 따로 노는 그런 알바 노동 현실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30분 배달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듯이 임금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 번 배달할 때마다 적게는 건당 300원 내지는 많게는 1,000원씩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많이 배달을 횟수를 늘려야지 그만큼 자기 일하는 만큼 소득이 된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어린 알바생들이 많이 일을 다니면서 사고도 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 더 언급한다면은 사용자가 아예 공개적으로 이를테면 우리 국내 소비자들도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빨리 맞습니다. 이런 판촉의 일환으로 30분 배달제 같은 것들을 캠페인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임금 구조랑 달리 사업체의 그런 어떤 정책에 따라서 서둘러 배달을 하는 과정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하는 사람과 또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부당한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있는 노동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더 주목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이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감하는데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편의점 점주들도 그렇지만은 특정 몇몇 분들을 빼고는 또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봐야 아무래도 좀 반발이 있겠죠. 당장 알바 존중법을 통해서 단순히 권리 보장이라는 게 돈 안 드는 권리를 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사업주 좀 제대로 법에 대해서 알고 지킬 건 지키도록 하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인건비가 증대되어지는 측면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인건비 늘어나는 이유로 반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를테면 사측에서 사용자 단체에서 이런 법이 너무 사용자에 대한 규제가 된다라고 반대했을 때 과연 이제 야당이 이런 법이 알바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한쪽에서 얘기하지만 자기네들은 사용자의 부담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내간에 그리고 또 사용자랑 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공감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한다면은 법으로 성사되기도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앞서 프랜차이즈 얘기도 나오셨지만 소비자 부담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소통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 그래서 사실은 이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논란이 아니라 지금 취지는 좋으나 여러 가지 넘어야 될 부분들, 설득해야 될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노동 또 임금 문제나 혹은 이렇게 처우가 열악한 분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소통할 때 좀 각자 입장이 다른데
이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라던가 혹은 좀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그 노동권이나 노동법이 있는 것은 그 취지가 그 노동자는 우리 자본주의 노동시장 안에서는 약자라고 하는 거고 네. 그들을 나름대로 좀 제대로 권익을 인격적인 좀 노동으로서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동권을 이제 제정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을 지금 알바 등급법이라는 것은 사실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키면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런데 근로기준법조차도 안 지키니까 특단에 이런 하나의 또 다른 법을 만들겠다라 해서 사실 법 체계상으로도 이 법이 필요한가라는 식의 논란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근데 문제는 그 전에 근로기준법조차도 잘 안 지키는 현실이 맞습니다. 하여튼 이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그런 점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까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노동법이 왜 필요한지 네. 사용자조차도 그리고 또 당사자인 그 알바 청소년 어린 학생이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노동법에 대한 제대로 좀 인식할 건 인식하도록 해서 네. 노동법만큼은 좀 우리 사회에 일하는 사람들 또 일 시키는 사람들은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규범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고서 좀 문제되는 부분 또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부담이 덜 되는 방향이 뭔가 그렇게 찾아나가는 협의를 하거나 소통한다면 그나마 좀 예의가 모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뭐 유럽 선진국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정도면은 이 고용자와 사용자, 노동자와 네. 사용자를 구분해서 협상하는 것까지 학습으로 배운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 혹은 제도가 보호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근로감독관 숫자 부족은 항상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도 이 관련 이슈 할 때마다 지적됐던 얘기인데 이번에 좀 증원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시정하는 것도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이건 실현 가능하고 효과 있을까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정부 의지만 있으면 비단 알바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든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조차도 법하고 현실하고 너무 따로 놀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사 결과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로 이미 밝혀진 바이기 때문에 네. 근로감독관 수를 확충하고 그리고 아예 근로감독청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네네. 이 기능을 대폭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라든가 이미 그리고 또 근로감독관 수가 워낙 적은 것을 양쪽으로 늘린 것뿐만 아니라 네네. 그들의 그 업무도 워낙 뭐 체불이라든가 많은 일에 좀 눌려서 네. 정작 이런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문제 있으면 바로 풀어가지 못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근로감독관에 대한 업무를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도가 실질적으로 노동을 보호하거나 노동에 대해서 잘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해외 사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생들의 천국 내지는 아르바이트 얘기하면 일본 사례를 거론하기도 하고요. 원래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뭐 아르바이트 임금 수준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좀 여러 가지 고용계약 같은 측면도 다르다고 하는데 좀 본받을 만한 게 있나요? 일단은 법을 사용자가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네. 문화 자체가 그렇군요. 최저임금대로 줄 건 주고, 네. 그리고 법대로 다, 여러 작업 환경도 구비해지거나 아니면 여러,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주니까 우리처럼 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또 심각하게 제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현실, 그게 이제 계속 되풀이 돼서 법의 사각지대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자로 알바생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선진국인 일본이라든가 유럽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법이 잘 지켜주는 규범이 사용돼 제대로 좀 따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행동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적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게끔 만약 그 법을 위반하면 굉장히 큰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근로감독 행정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노동행정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예, 이 사회 전체적인 문화가 이 법을 잘 지키고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나은 것도 부럽고요. 또 그게 사실은 이 강력한 제도가 있었다라는 교수님 말씀도 뭔가 실마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뭐 일자리 문제, 이 대통령의 첫 업무로서 아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근로기준법만 잘 지켜도 이건 필요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있는 일자리만 좀 좋게 만들어도 이런 생각 들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난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큰 난제 중에 하나를 들어도 마찬가지 일자리로 꼽고 있을 정도고요.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만큼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 비추어서 새 정부가 정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고 그 첫 업무 지시를 일자리 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건 맞은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여러 일자리 대책에 대한 다양성을 이렇게 제시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끌었는데 네. 그것에 대한 여러 실효성 있는 재원이라든가 구체적인 정책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부실하다는 지적을 좀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좀 일자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좀 더 실현이 그러니까 정책 공약 수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정책이 좀 만들어져서 뭔가 좀 일자리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화를 잘 하는 게 그게 이제 좀 남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죠. 예, 일자리 문제 이제 해내겠다가 아니라 해냈다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참여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앞서 말한 아르바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봤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신문 배달, 또 우유 배달 이런 것들도 있었죠. 여러 가지 고충을 들으면서 끄덕끄덕 거리셨을 텐데요. 문제는 이들이 대개 기본적인 노동의 보호 혹은 여러 가지 인권 보호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알바 존중법이라는 게 대통령 선거에서도 등장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는데요. 부러운 것은 제도나 법보다는 그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 그 문화 자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아르바이트 경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나요?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30분 2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준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추경 얘기 일자리 관련해서 나왔는데 공식화됐죠? 네, 기획재정부가 오늘 그린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린북은 최근의 경제 동향과 진단을 담은 정부 보고서인데요. 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이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이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일자리 추경 편성 가능성을 좀 언급한 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추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 본격적으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기재부라면 나라 살림 책임지고 있으니까 여러 경제 진단도 했을 텐데요. 네. 이번 경제 진단은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 기재부는 세계 경제가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도 수출 증가와 함께 생산과 투자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 경제 심리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본 건데요. 네. 이 반면에 소비를 비롯한 내수 회복세는 아직 견고하지 않다고 지금 진단을 했습니다. 또 질적으로 봤을 때 이 고용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한 대외 통상 현안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은 이 대내외 위험 요인으로 좀 꼽았습니다. 예, 내수가 지금 큰 숙제인데 지역별로 좀 편차도 있다고요. 네, 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가 좀 계속되면서 울산과 전남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의 내수 경기가 특히 좋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울산의 서비스업 생산은 0.6% 증가에 그쳤는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증가율이 1%를 밑돈 지역은 울산이 유일했는데요. 울산의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1분기 2.4%를 정점으로 좀 계속 좀 떨어지면서 작년 3분기 이후에 0%대 증가율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남과 경남도 조선업 부진의 여파로 증가율이 1%에 그치면서 이 전체 평균인 2.6%에 한참 못 미쳤는데요. 이 반면에 인천과 제주, 충남 등은 인구가 계속 늘면서 내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내수가 더 체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주식시장으로 눈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사상 최고치 행진인데 환매가 줄을 잇고 있다고요? 네, 이 펀드 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올해 들어서 모두 4조 3,400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 10일에만 2천억 원 가까이 좀 순유출이 됐는데요. 이처럼 이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 이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모든 유형의 주식형 펀드에서 최대 1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최근 6년간 코스피 지수가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지수가 더 오르긴 어렵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환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오르긴 어렵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군요. 그래서 그런가요? 상승세가 제동 걸릴 수도 있다고요? 네, 환매가 많아지면 그만큼 팔아치우는 주식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 반면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든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세에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 설정액을 보니까 지난 8일 현재 42조 3,5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09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좀 불과했습니다. 다만 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나쁘지 않고 또 외국인을 비롯한 주식시장을 둘러싼 유동성 환경이 좀 여전히 좋아서 이 코스피 지수가 추가로 더 오르면 이 떠난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노후연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네. 주식 때문에 굉장히 높은 평가 차익이 생겼죠. 네, 올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지난 10일까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278개 종목의 수익률을 좀 조사를 했더니 네. 평가차익이 12조 5,857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278개사 종목 중에서 185개사의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 국민연금 보유 주식 시가평가액은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9일에 93조 5,900억 원에서 4개월 만에 106조 1,700억 원대로 13% 넘게 늘었습니다. 보유 주식 전체적으로는 주가는 평균 8.7%가 올랐고 가격이 오른 주식의 평균 상승률은 16.3%에 달했습니다. 네, 그중에 좀 가장 많은 이익을 낸 종목 역시 삼성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9.7%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여기에서만 6조 원이 넘는 평가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 10일 현재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만 29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주식으로도 8,1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는데요. 국민연금이 올해 1,000억 원 이상 평가 차익을 기록한 종목은 22개, 또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낸 종목은 96개 정도 됐습니다. 반면에 가장 많은 평가 손실을 본 종목은 현대모비스였는데 1,600억이 넘는 평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잘 되는 잔치에 비해서 또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뉴스도 들어와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대선 전후로 계속 새로운 정책 방향, 이 방향이 우리의 삶에,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통신비 절감 얘기도 해드렸고요. 오늘은 좀 더 생활 밀착에 가까운 정책들 들여다볼 텐데요. 연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 국민들의 일상과 현실을 보다 잘 알고 대처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특히 앞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내수는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이런 호주머니 사정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런 정책들 알아보고요. 또 어떤 것들이 얼마나 도움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큰 틀의 경제 정책이나 조금 어려운 거시 정책 이런 것들은 일상과는 좀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밀착형 정책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임시 공휴일 지정 얘기가 들려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께서 세계 최장 노동 시간에 시달린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산재도 많고. 근데 사실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을 하게 된 배경은 월급이 적고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생활비로 다 나가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같이 세워진다는 전제하에 휴일이 늘어나면 좋은 거죠. 네. 근데 휴일이 늘어나는데 급여가 적으면 문제가 되고요. 네. 어쨌든 임시 공휴일로만 좁혀서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10월 2일 날이 네. 평일인데
그 후로 쭉 휴가가 있습니다. 추석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네. 그래서 평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최대 10일이 연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 일 무지하게 많이 하고 피곤한데 가을에 날씨 좋을 때 선선할 때 푹 한번 쉴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쉬다 보면 아무래도 여행도 가게 되고 또 이렇게 야외도 나가야 되면서 내술 좀 진작시지 않겠느냐 소비를 해서 이런 고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반론이 있죠. 아니 돈이 없는데 자꾸 휴일만 주면 어떡하냐. 월급을 올려줘야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10월 1일 임시 공휴일에 조건부로 찬성하는 거예요. 좋은 정책인데 국민들의 월급이 늘어나는 정책, 비정규직 정리되는 정책과 병행됐을 때 더 감동적이다, 더 실질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도 뭐 늘 지적돼 왔던 부분인데 좀 살펴볼 게 요일제 공휴일 얘기도 나옵니다. 이를테면 예, 맞습니다. 예, 어느 특정 달 몇째 주에 금요일 이런 식으로 뭐 한글날이나 식목일을 정한다 이런 얘기던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토요일에 일요일로 겹쳐지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못 쉬어버리잖아요. 빨간 날을 겹쳐질 때 제일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근데 예를 들면 관공서는 뭐 대체 휴일제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쉬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일반 국민은 또 적용이 안 되고 특히 비정규직이라든지 알바라든지 여러 노동자들 저소득층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또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뒤에 그런 점도 다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아예 대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하고 그 문제를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한글날이나 식목일처럼을 빨간 날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다음에 10월 9일 또 4월 5일 이렇게 하면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일요일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 수요일 이런 식으로 근접한 날로 하자는 거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예. 자,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조건부 찬성 얘기하신 게 이 사각지대 얘기인데 이거 이제 뭐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영세 사업장에 가서 오늘 나라가 정한 빨간 날이니까 다 쉬십시오 할 수는 없고요. 좀 뭐 근로 감시라든지 또 휴일날은 원래 사실은 1.5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최근 판례로는 이제 휴일은 연장근무에서 휴일금일 때 2배를 줘라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2배,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정도를 주고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안 주면서 시키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쉴 거면 다 쉬어야죠. 공무원들만 쉬고 대기업만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관공서의 공휴일한 규정을 모든 국민에 적용하는 걸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니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예. 노동시간 감축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좀 이런 얘기로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명절에 고속도로 저도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처장님도 지방으로 가시죠? 아이고 뭐 20시간씩 걸리는데 고속도로가 아니라 거북이도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주차장이에요. 그 톨게이트 통행료 받으면 많은 사람들 화납니다. 정말 화납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고속이니까 제가 15,000원 낸 거잖아요. 근데 평소보다 2시간, 3시간 더, 2배, 3배가 더 걸렸으면 제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약속을 어긴 거기 때문에 공급자 측이. 근데 그럴 순 없다 하더라도 명절이라는 그 기간의 특성과 그 저속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서민들이 또 명절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명절 선물로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왔고 실제 중국이나 대만 같은 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도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도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공약집에 일반 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2015년 8월 14일 날하고 작년 5월 6일 날 임시 공휴를 했었거든요. 그때 공휴하고 그때 고속도로 통행 면제했습니다. 각각 194억 186억 정도가 면제가 됐어요. 그렇지만 뭐 경제 효과는 뭐 1조 뭐 몇 조가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명절은 저속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 고속통행료라든 이런 게 부담이 돼서 기름값이나 이런 게 부담이 돼서 시골 가는 걸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따뜻한 정책인 것 같아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 저희 라디오 많이 듣고 있어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럼요. 그리고 특히 명절에는 이 돈을 받고 이런 사이에 그 정체가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2015년 8월 14일 날 사상 최대의 차량이 몰렸는데 고속도로 하나도 안 막혔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들고 나는 길에 그 요금 걷는 줄이 없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요. 공짜 해주면은 차들 다 몰려나와서 이거 더 불편을 가중한다. 심지어는 저희도 몰랐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주말에 할증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 주말 할증이 지금 이미 고속도로
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을 받고 있어요. 5%. 네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차량 통행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에 움직여서 주중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주말에 움직이는데 어떻게 주말에 5% 올렸다 해서 안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효과가 없는 제도고 오히려 고속도로공사가 그걸로 배만 불렸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명절에 한 번에 이게 이렇게 면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제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뭐. 예. 그리고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차를 많이 들고 나왔지만은 최근에 몇 번 해봤을 때 면제됐을 때 돈을 걷는 줄이 없어지는 바람에 네. 고속도로 통행이 더 원활했다는 겁니다. 네. 뭐 게다가 내수 효과도 매번 있고요. 그럴 것이라고는 장담 못해도 네. 그런 면도 있다. 네. 예. 목이 마를 때 물을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생각나고요. 일단은 이런 쉬는 날부터 시작해서 통행료 인하 이런 내수 정책과 밀착형 정책 다 좋은데요. 결국에 사실 주머니에 그래도 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최저임금 10% 올해는 올린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 말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조건부 찬성이라고 했잖아요. 마다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 댓글이 이렇게 달려요. 박근혜 정부는 자꾸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거로 착각한다. 네.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데 못 쓰는데.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가고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하는 거 가치가 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는 10,000명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만났잖아요. 네네. 바로 이런 데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월급이 오르고 내 직장이 안정되면 쓰지 말아 해도 돈 씁니다. 우리 국민들이. 네. 거기다 휴일까지 겹쳐지면 더 돈을 쓰시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임금이 올라가고 직장이 안정되는 대책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지금 우리 통계청 통계상으로도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교통비로 다 나갑니다. 예, 기본 생활 유지비로 다. 예, 그렇죠. 다른 나라처럼 그걸 무상으로 하거나 전면 무상이 어려우면 반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부담 줄이는 의료비 상한제 같은 것도 하고요. 네.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것도 더 확장하고 적용되게 이런 조치가 패키지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줄어들고 가계소득 늘어나면서 내수가 삽니다. 이건 저는 100% 장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민들에게 돈이 늘어나야지 소비가 늘고 그래야 지금 내수가 살고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 다 경제학자들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재벌 대기업 편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 편을 들어줘 그분들 월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 되는데 이건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양극화 민생고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정책이 대전환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생활 밀착형 정책 패키지로 정말 물 들어올 때 노져라라는 얘기처럼 좀 제대로 환경을 조성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언까지 들었습니다. 예, 처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소리로 만나는 경제 시간이죠. 소리로 아름다운 색도 만나고요. 맛있는 음식도 만나고 삶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모습 전해주시는 이혜선 리포터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다녀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후 정도 되면 좀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어요. 기온이 25도를 넘나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더워지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과일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마침 도매시장에 딱 요맘때 만나볼 수 있는 제철 과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가격은 어떤지 상품은 괜찮은지 다양한 이야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많아서 과일 소비가 많은데요. 네. 민생정책으로 과일값 좀 깎아줬으면 이런데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관심이 많이 가네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백화점이나 마트 시장 갔을 때요. 이 과일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좀 반가워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도매시장에 가서 이 과일의 소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떤 과일일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오랜만에 뭐 퀴즈는 아니지만 이 소리 듣고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분 선착순으로 원마운트 티켓 저희가 얘기해 드렸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사람도 있고. 예, 이거 북 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예, 제 머리를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하네요. 어때 정답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정답은 좀 이따가. 네.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답을 올려주십시오. 참고로 이 소리 녹음할 때요. 이제 과일 판매하는 분의 지도 아래 과일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안전하게 녹음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4월 말부터 이제 도매시장에 요즘 뭐 참외나 수박 같은 제철 과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5월에 수박의 평균 가격은 1kg에 1,812원이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올해는 2,000원에서 2,500원 정도인데요. 네. 등급에 따라서 특은 1kg에 2,600원 또 2,700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좀 비싸졌네요. 네.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3개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요. 네. 송파구, 강서구, 서초구 이렇게 3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벽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경매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한번 이 경매시장에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뭐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나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경매에 참여를 하실 수는 없는데요. 네. 대신에 도매시장을 찾아오는 일반 소비자분들은 각 시장에 있는 중도매상, 시장 유통인을 통해서 과일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중도매상은 산지에서 올라온 과일을 소매상에게 연결해주는 중간 유통 역할을 하는데요. 네. 중도매상의 김창업 씨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네. 수박 가격은 어제 나오늘이랑 비슷한데 입찰 가격은 한 7kg 기준 한 13,500원. 작년에 큰 차이는 없어요. 수박은 작년보다 올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맛도 좋고 때깔도 좋고 육질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수박은 작년보다 장사들이 좀 덜 돼서 전체적인 수박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이 시세는 좀 싼 것 같아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장사가 안 되면 가격이 떨어지죠. 장사가 잘 돼야 가격이 오르죠. 장사가 작년에 절반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안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잘 될지 모르죠, 이제. 여기가 길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쌀 수는 있는데, 근데 소매상은 일반 먹는 사람들은 많이 안 와요, 여기. 거의 다 이제 도매로 나가죠. 아무튼 물건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팔렸으면 좋죠. 근데 지금 물건이 양이 굉장히 적어요, 올해. 출할 양이 적다고. 많이 들어와서. 인기를 실감하는 이 오늘의 퀴즈 정답 아주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 수박 먹고 싶다, 수박. 강호동 머리통만한, 사실은 좀 더 격한 표현을 쓰셨는데 수박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도매시장에 가면 이제 수박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올해 수박이요 좀 일찍 나온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네, 경남 함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5월에 수박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4월 말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5월에는 오히려 수박의 양이 좀 줄었고요. 경북 고령은 재배 농가의 수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5대 차량이 들어올 것도 요즘은 2대 정도만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 수박 경매가 끝나자마자 바로 과일을 구입하러 오는 일반 네, 소비자분들도 더러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비자분들의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시죠.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럴 때면 조금 과일값이 부담스럽죠. 시장에서 수박 같은 건 한 17,900원 정도 하는데 여기서 15,000원 대신 물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심부름 왔어요. 여기 되게 오래된 거래처인데 물건 실으러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저 휴가 내고 온 거거든요. 토마토랑 뭐 수박이랑 이런 거 사러 왔어요. 사과만 샀어요. 다른 거 안 사고. 근데 여기는 박스로 사면은 또 양도 많고 그래서 소매로 샀어요, 조금. 글쎄, 뭐 수박은 한 10,000원 정도 살 텐데 지금 한 13,000원 되는 것 같아요. 한 2주만 있다 먹으려고요. 아직은 조금 비싸. 직거래 장터가 하나 있어서 저희도 신선한 거 바로 직거래되고 그다음에 가격도 좀 중간 유통 없이 직접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이 엄마 심부름은 아들 든든하고 예, 귀엽습니다. 네. 예. 이 도매시장에서 과일 사실 때 팁을 좀 전해드리면은요. 네. 사실 수박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선 10개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서 한두 통만 사러 가는 건 구입을 하실 수는 있지만 현명한 소비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대량 구매가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런데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마트나 백화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신선합니다. 그래서 참외나 토마토, 사과같이 1kg 단위로 판매하는 것들은 이 도매시장에서 구입을 하시면 좋은 상품을 제법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공동 구매하시면 좀 더 싸다라는 얘기 또 이혜선 리포터 오늘 도움된 얘기를 또 준비했군요. 네, 과일 가지고도 공유 경제가 가능합니다. 네, 네. 여러분 경제의 소리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359님 8살 아들이랑 수박 먹어야겠어요 하셨는데요. 6694님도 가족과 함께 수박 먹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워터파크 티켓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4673님 9934님께는 스노우파크 티켓 드리겠습니다. 8106님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호주처럼 시급 17,000원도 주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마음은 다 같은데 현실이 어려운 거겠죠.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